네, 금융위원장님. 예.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예, 애쓰십니다. 우리 정부의 국정 목표 가운데 고르게 발전한 지역,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이 국정 목표, 그러니까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여쭈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별로 한 일이 없다. 아니고요. 아니, 지금 오늘 업무 현황 보니까 예. 처음부터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예. 지역 금융에 관한 얘기가 한자도 나오질 않아요. 예. 한 문장도. 예. 이 정도면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의원님,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너무 길면은 또 의원님들 답변을 아니, 아이템 그래서,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은 길게 하다 보면 너무 많고 좀 작게 하다 보면 또 빠진 부분이 있고 하는 거, 그거는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좀 살려서 잘 고민해보고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근래 우리 금융기관의 변화를 보니까 관계형 금융은 되게 줄고 금투는 급증하는 그런 양상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른바 지방은행, 저는 이제 지방은행이라는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만은 지역금융이 완전히 쇠퇴했습니다. 2019년에 지방은행의 수익 구조를 보니까 이건 이 이자 이익 외에는 모두 마이너스거든요. 예대 마진에서 오는 이자 이익 말고는 완전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시중은행하고 경쟁해서는 도대체 지방은행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다, 이걸 확인해 주는 거죠. 이렇게 지방은행, 지역금융이 쇠퇴하니까 당연히 자본 공급의 수도권 설립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2020년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지역별 대출 비중인데요. 수도권이 65%고 비수도권이 35%좀 됩니다. 이건 그나마 그러는데 산업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벤처 투자 쪽으로 가면 이게 훨씬 심각해집니다. 77.9%, 그러니까 78%가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이거든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나와요. 그러니까 비수도권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벤처 기업이 벤처 캐피털 투자를 받기 위해서 서울 수도권으로 주소지를 옮겨놓는 그런 사례도, 제가 얼마 전에 보조를 한번 냈습니다만 그런 사례도 나오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모태펀드 2020년 벤처 창업 펀드 대상 5,300억 출자 계획이 있는데 이 중에 보니까 지역기업 펀드가 200억밖에 되질 않아요. 이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역 금융이 죽으면 그러면 지역 산업이 경쟁력이 약화되겠잖아요.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예. 그래서 아까 전재수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 대투자 평가를 한다든지 특히 이제 공공기관 은행 재정 같은 거 할 때 지방 아까 표현 이상하다면 어떤 지역에 있는 은행이 좀 우대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고민해 보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지역에 있는 은행이 충실해져야 잘 된다는 거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건전성 측면에서도 감독하는 당국 입장에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부분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금융분권을 위해서는 이 금융이 지역의 산업을 뒷받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래서 다시 금융이 커가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될 거고,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지역은행이 아니라 지역은행이 고유의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지금 좀 드러났습니다. 지금 그린 뉴딜을 세게 추진하잖아요. 그린 뉴딜의 지역 거점 센터를 마련하게 해준다 할지, 아니면 지역 펀드에 일반 이 파트너십 만드는 이런 거. 그러니까 모태펀드를 하면서 지역에서 금융기관이 매칭해서 동반 출자하는 이런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지역에 지금 금융 인력이 정말로 뒤떨어져 있거든요. 금융 전문가를 키우는 것. 이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지역은행, 지역금융권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 이걸 좀 우선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차차 좀 중장기적으로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지금 뭐 지역금융 전문가 양성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뭐 부산은 해양금융이라는 거라서 다시 또 좀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별로 그 특성에 맞는 지역금융 지역 전문가 양성은 저는 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요청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GP 참여 이런 건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은 도와드리도록 하고 뭐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시중은행에 있는 장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이 같이 공생하고 오히려 지방은 지방은행이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좀 지나친 경쟁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달라고 저도 뭐 개별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의원님과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민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금융위원장님이 많이 쓰십니다. 오전에 제가 지역금융하고 지방은행이라고 하는 낱말 자체가 이 업무 현황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녹색금융이 이번엔 또 한 번도 안 나오네요. 딱 나오는 게 지금 12쪽에 보니까 그린 지수라고 해서 딱 하나 나오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렇지 말씀드린- 않습니까? 예, 예. 또 이번에도 그냥 분량을 줄이느라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양을 많으면은 또, 예. 또 시간 끈다고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좀. 아니, 저도 국감 여러 번 했는데, 예. 많으면 또 많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 아니 있어요. 그래도 근래 이런 추세가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녹색금융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는 건 저로서는 예, 무슨 취지인지 되게 알겠습니다. 좀 특히 요즘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하도 안 나와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료집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아, 예. 우리 금융의 이 녹색금융 실태가 어떻게 돼 있고 또 해외는 이 녹색금융 정책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끌고 가는 게 좋을지 어떤 기구나 기관이 필요할지 결론은 이 녹색금융공사 같은 전담 기관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제안인데요. 여기 그 뒤에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시사점을 이 자료를 쭉 정리하면서요. 꼭 참고하셔서 다음번에는 이게 좀 업무 현황에 좀 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융에서 민간의 녹색금융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파악해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저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은행이 약 28조, 보험 12조, 증권 8조 6천억, 카드사 1조 9천억, 한 50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왜 정부가, 금융위원회가 녹색금융의 실태를 모를까요? 어느 정도인지. 이게 벌써 전 정부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왜 모를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텍소노미 그러니까 분류체계가 없어서 뭐가 녹색금융이고 뭐가 아닌지 분류체계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전에도 한번 드렸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가 좀 관심을 좀 갖지 않으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50조 정도 된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보니까요. 이 안에 이른바 그린워싱이라고 하죠. 가짜 그린. 그런데 예를 들면 뭐 금연성공 적금, 장애인 전용 보장보험, 뭐 수출기업 자금 전환 이런 것들까지 녹색금융이라고 분류를 해놨어요. 이거 정부가 최소한 이런 정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린 텍소노미 금융에서 이거 어떻게 이 다음에 좀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국내 주요 은행에 여러 가지 그 녹색금융 관련한 원칙에 가입했는지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대개 201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예 가입 안 한 은행도 있고요. 그 농협을 좀 눈여겨보시면 이 농협은 지자체 금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자체들이 요즘 금고 선정할 때 ESG 투자 고려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녹색금융 실천은 아무것도 돼 있지 않습니다. 자,
한국판 뉴딜 정책 때문에 금융사들이 녹색금융 하고 있다 이런 흉내는 내고 있는데 아직 이게 본격적인 정책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잘 알고 있고요. 예.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분류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거를 좀 잘 정해줘야 그 민간 금융기관도 하고 또 한국판 뉴딜도 그것이 선행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착수를 하도록 하여튼 하겠습니다. 금융위가 하루빨리 이 텍소노미 그다음에 각종 이런 그 국제적인 녹색금융 원칙 이런 데 좀 가입하고 또 이 기후 리스크를 반드시 금융구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적인 시그널을 일관되게 좀 내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좀 느슨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 이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170조 지금 조성하는 걸로 돼 있죠. 이거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 이 슬라이드 보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한국판 뉴딜 하면서요. 한국판 뉴딜은 제가 알기로 160조. 160조, 뭐 160 몇 조 이렇게 돼 예, 있겠죠. 예, 민간이 170조고 정부가 100조인데요. 그다음에 민간이 170조 맞습니다. 예, 예. 자,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난 정부입니다. 지난 정부 때 녹색 그 정부가 출자했던 녹색 금융 펀드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기 노란 표시되어 있는데 보시면 0.57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100원 투자하면 100억을 투자하면 민간에서 투자를 57억밖에 이끌어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런 그 해외 녹색 금융 기관들이 있고 더 넘겨보실까요? 그 앞전 슬라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보면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게 대개 한 2배, 최소한 2배 이상 혹은 3.5배 이렇게 투자가 되니까 정부가 펀드를 만들면 거기에 투자하는 민간이 훨씬 더 많이 붙어요. 최소 2배 이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한가 이걸 좀 봤더니 그러니까 호주는 2.3배, 미국의 커네티컷 그린뱅크는 6배, 영국은 3배 이렇게 민간 투자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해외에서 정부 투자에 대한 민간 투자 대응이 높은 이유를 봤더니 그게 다 이런 녹색 금융기관이 전담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담기관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금융위에 녹색 금융 전담 조직은 없죠. 예, 꼭 과이름이 녹색이라는 건 없고요. 이제 일은 물론 어느 파트 글로벌 금융과에서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좀 이상하죠. 자, 글로벌하고 녹색을 하는 게 좀. 예, 저희로서는 금융 입장에서는 녹색 금융과 설립이 아까 처음에 전문성, 그다음에 또 하나에 하는 그런 집중성 측면에서 저희는 단히 찬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정부 전체 내에서 다른 기관은 컨센서스가 좀 빌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우리 민영배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예. 한 가지 제안 드리고 한 가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자, 금융사들 코로나 이후에 영업 실적이 어떤 것 같습니까? 처음에 좀 걱정을 했는데 일단은 대출은 그대로 나가고 조금 손실은 있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제가 있다고 할까요? 보니까 예. 카드사하고 은행이 둘 다 예. 실적이 좋아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한테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이런 거 해줬거든요. 근데 빠진 데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임대업자들입니다. 그 착한 임대운동 아시죠? 예. 그러니까 임차인들에게는 임대업자들이 깎아주는데 임대인들은 혜택을 아무것도 못 받고 있더라고요. 물론 어떤 은행에서 들어보니까 해주려고 하는데 걱정이 좀 되나 봐요. 혼자 이건 나설 수 있나? 이런. 그러니까 착한 임대운동을 해서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깎아준 경우에
은행에서 그 임대인, 그러니까 건물주에게 뭔가 좀 금융 혜택을 좀 주면 좋겠는데 이게 없거든요. 혼자 어떤 은행이 특별히 나서서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은행연합회나 금융위원회에서 좀 정책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서 건물주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는, 그러니까 임차인 중심으로 계속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되게 커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보니까 어떤 은행의 그 상가 건물 담보대출 DSR이 100%가 넘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0.41%인데 임대업 연체율은 0.09%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착한 임대업자들이죠. 이 우량 채무자들인데 이분들 좀 챙겨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 그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10개월 동안 7월 기준으로 해서요. 그 전부터 10개월 동안 국내 그 신규 국내 은행의 비주택 담보대출이 총규모 9조인데 그 DSR이 100%를 초과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지금 은행별로 이 DSR 목표치를 부과해서 정부가 금융위원회에서 그러실 텐데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비주택담보대출 쪽으로 확 쏠렸어요. 이게 대출 시장의 이 불균형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건지, 특히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좀 되거든요. 이걸 한번 꼭 좀 잘 챙겨봐 주시죠. 예, 의원님, 임대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 게 이제 지금까지 되게 약자 위주로 제가 정책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건물주는 좀 약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게 하고 싶은 은행이 있는데 혼자 하기 좀 그렇다 하면 한번 제가 은행연합회에 뭐 혼자 할 수 있는 건지 연합회 전체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임대인들도 이자 부담이 꽤 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가 건물을 마련하면서 대출을 받아가겠다 그런 경우. 그런데 그 사람이 착한 임대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 좀 혜택을 줬습니다. 예, 지금 이제 착한 임대인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세제 혜택은 좀 있는데 이걸 뭐 금융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이제 은행연합회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고 조금은 생소한 이제 저희 컨셉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게 앞에 임대인의 대출에 조금 하는 거 이게 조금 상충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임대인은 좀 봐주라 했는데 또 여기 와서는 또 왜 돈이 많이 나가냐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는 가계대출 내지는 대출이 너무 한쪽에 쏠리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취지로 하신다면은 그러니까 주택 대출을 문제를 해놓으니까 예, 예, 비주택 쪽으로 예, 쏠려 있는 거예요. 예, 크게 쏠려 있고. 예. 요거는 좀 예,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고 우회하고 풍선 효과 그런 취지로 하신다면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민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배진교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